네, 이제 첫 번째로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인데, 먼저 이번 주 들어올 때 제가 이제 이런 이슈들을 조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수요일에 ADP 비농업 고용, 그 다음에 한국 수출입, 그리고는 7월 1일 중국 공산당 100주년이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목요일에 발표하는, 그리고 매달 초에 발표하는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그리고 금요일에 돼서는 이제 한국의 소비자 물가, 그리고 이제 미국의 월간 고용 보고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가장 중요도가 높다. 그다음 ISM 제조업 뭐 요 정도라고 뭐 말씀을 먼저 드렸었죠. 그럼 이제 요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은요. 일단은 28일 월요일에 사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뭐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까지도 이슈가 똑같았죠. 뭐냐면은 코로나 변이, 이게 과연 어떻게 이게 사태가 진행될지에 대해서 시장이 좀 예의주시를 했었고, 그리고는 주요 지표 이제 ISM하고 고용 보고서 요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요 좀 거래가 뭐 시장을 가리지 않고 줄어드는 그런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좀 개별 섹터별로 해가지고서는 조금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맨 먼저 보면 한국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한국계 외자 판호를 내어주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월요일날 장 끝나고 나온 소식인데요. 이거 한번 기사부터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시죠. 네, 그 대상 기업은 펄어비스였고요. 검은사막 모바일, 연내 중국 출시 전만 판호를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29일 날에 펄어비스가 검은사막 모바일이 중국으로부터 판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난해 요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죠. 중국이 지난해 외상 게임 판호 발급을 재개한 이후 한국 대형 게임이 유통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제 검은사막 모바일이 중국 이제 최대 게임 사이트에서 모바일 게임 기대 순위 3위에 등극을 해 있는 만큼 요거는 좀 일종의 뭐랄까요? 게임 업계에서 쓰는 단어로 대작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게임주들이 굉장히 뜨겁게 한 주를 여러 번 달궜습니다. 게임주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죠. 좋았는데 그러면 이제 외자판호 추이에 대해 갖고서 간략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작년 12월 달에 사실 이제 그 서머너 주어, 컴투스의 서머너 주어가 판호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 뭐랄까요, 한알령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외자 판호이다. 국내 한국에 대해 가지고서요. 뭐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올해 2월 달에 이제 이브 에코스가 판호를 받았죠. 요거는 이제 좀 특이했던 게, 네디즈에서 이제 그 네디즈하고 CCP 게임즈가 만든 건데, 요 CCP 게임즈를 검은사막 만든 회사인 펄어비스가 인수를 했었죠, 몇 년 전에. 그래서 이제 펄어비스가 CCP 게임즈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한국 게임에 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중소 인디 게임 중 하나의 룸즈 가 이제 판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6월 달에 지금 검은사막 모바일이 판호를 받은 건데요. 사실은 이제 판호에 대해 사람들이 기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넥슨이 굉장히 그 기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중국에 출시하려고 하는 던파 모바일 같은 경우에 불과 출시를 이틀 앞두고서 지난해에 이게 이제 그 돌연 연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사전 예약도 어마어마하게 받았고, 그 다음에 판호도 요거는 2017년에 받았던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문을 모른 채로 사실은 연기가 계속 이제 그 연기가 됐고, 지금도 나오지를 못한 건데요. 근데 이제 요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 짤을 가지고 왔는데 뭐냐면은 이번엔 거짓이 아니라고요 라는 느낌을 저는 이제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기존에 나왔던 게임들 판호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게 2017년부터 이제 한알령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요거가 있기 전에 이미 이제 발매가 되었거나 판호를 받았었던 게임들이 나왔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브 에코스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완전히 한국 게임이라 보기가 힘듭니다. 네디즈가 만든 거니까. 이제 그래가지고서 물론 이제 이브에 대해 가지고서 IP를 CCP 게임즈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긴 하지만 완전히 한국 게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이거는 무리가 따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은 처음이다. 펄어비스가 그렇게 이제 표현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이 좀 기존의 한국 게임 외자 판호에 대한 거하고 좀 차별화되는 점이다. 그리고요, 이제 요것도 있어요. 뭐
사실은 야 그런 거 치고는 한국 게임에 대해 가지고서 외자 판호 개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중국이 지금 판호를 내주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내자 판호까지 포함을 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12월부터요. 판호 나오는 횟수가 준 거고 근데 그 판호가 나올 때마다는 지금 한국 게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는 판호가 너무 가끔 나오는 것일 뿐이지 한국 게임에게는 솔직히 지금 기회가 좀 온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동안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군요. 네. 아이린님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연스럽게님도 안녕하세요. 네, 궁금유발자님, 또 포도속 알맹이님, 뚠뚠님, 쇼핑노터님도 이제 시간 맞춰 오셨다고요. 감사하고요. 안나킴님, 스톤킴님, 또 JK님, 자유인님, ADJ 볼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꺼벙이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썬빅님, 니몽이님은 펄어비스 주주시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판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요거는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봐도 좀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슈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엔터 주식 중에서 하이브가 빅히트 엔터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가 대규모 블럭들이 있었죠. 그 보시면은 이제 그 상장 전에 주요 투자자 중에 하나였던 스틱에서 하이브 지분을 이제 블록딜을 했고요. 요게 금액이 한 8,100억 정도. 사실 이게 지분율이 거의 한 8% 이르는 진짜 메가 딜이었기 때문에 블록딜 중에서도 메가 블록딜이었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할인율이 좀 크게 적용이 됐습니다. 9%대로 적용이 됐었고 뭐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요게 이제 보시면은 뭐 대략적으로 국내 기관이 대략 한 30%,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략 한 70% 정도 가져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날에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근데 빠지기는 했지만은 뭐 그 블록딜한 가격만큼은 빠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살짝 올라왔고 시장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언젠가는 나올 거였고 스틱이 사실은 뭐 그전에도 찔끔찔끔 매도를 했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물량이 그냥 거의 다 나온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좀 오랫동안 우려했던 오버행이 완전 해소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좀 그 수급이 뭐랄까요? 그 주주 손바꿈이 좀 제대로 일어났고 지금부터가 본 게임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는 이제 수급에는 우리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이브의 이제 펀더멘탈만 보면 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그 스틱 물량에 대해서 말들이 계속 있어 왔고 어떻게 보면 하이브를 좀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도 저게 좀 망설여지는 요소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사라졌다. 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박지현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롤 이주정지님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기성님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는 사실 큰일은 없었고 중국이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해서 계속 이제 시장에 단기 자금 시장에 200억 위안씩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음 서구 증시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좀 반응을 했었다. 그래서 다우는 빠지고 나스닥은 오르는, 금리는 빠지는, 아시아 증시는 별 볼 일이 없었다라는 거였고요. 화요일로 넘어가시면은 역시나 아시아 증시에서는 중국 쪽이 또 이제 단기 자금 시장에 자금을 투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서구 증시가 이제 리스크 오프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이제 조금 뭐랄까요, 증시가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구 쪽에서 나왔던 좀 데이터 중에 의미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집값 상승이 조금 심상치 않은 것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예상치는 전월 대비해서 플러스 1.6%였는데 근데 이제 실제는 1.8%가 나왔고 이거는 집계 이래 최대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전년 동기비로는 거의 한 16% 정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 집값이 직접적으로 PC 물가 지수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쉘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주거비 명목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 뭐 집값이 올라가면 주거비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한 쿠션 거쳐서 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또한 이제 집값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쉘터 관련된 인플레가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이게 인플레가 일시적이냐 구조적이냐에서 구조적으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는 위험 요인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조금은 유의를 할 정도의 수준으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서구 증시 요날 그냥 좀 보합스럽게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의 마지막 날이었죠. 이제 상반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유, 시간이 되게 빠르네요. 상반기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다뇨. 중국 증시 보시면요, 또 단기 자금에 200억 원 투입을 했었어요. 이례적이었고요. 다음 서구 증시 보시면은 이제 ADP 비농업 고용 나왔는데 무난하게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플러스 60만이었는데 발표치는 플러스 69만 2천이었고요. 근데 다만 무난하다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전월치가 수정이 됐어요. 이게 9만 2천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예상치만큼 나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연준의 그 멤버들 중에서 라파엘 보스틱에게 저는 좀 관심을 두고 있어요. 왜냐면은 좀 그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캐비넷을 봤었을 때에는 요분이 보충해 줄 수 있는 게 다음 그 연준 의장 선출 때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의외의 픽이 될 수도 있는 분이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전주에는 조금 매파적으로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22년 이래 인상, 23년 이후에 추가 인상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날 나와가지고서는 좀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고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회복이 더디다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좀 비둘기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증시는 뭐 무난무난했습니다. 이제 그 하반기가 밝았죠. 네, 새벽부터 이제 한국에 영향을 줄 만한 게 이제 마이크론 실적 나온 부분. 근데 사실 이제 요번 실적도 잘 나왔고 하반기 전망도 괜찮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에는 빠졌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반도체 쪽이 뭐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올해 하반기보다도 더 긴 스콥 이제 그 시간을 보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은. 그러니까는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고요. 제가 여기 이제 수출입을 안 넣었네요. 데이터 좋습니다. 한국 쪽 지금 데이터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로 가보면은 SK이노베이션이 이날 스토리데이라는 거를 진행을 했어요. 이때 이제 전사적으로 C레벨에서 이노베이션 관련한 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서 진행을 하는 건데 당초 여기에 대한 약간의 기대가 있었죠. 그래서 그 전날에 SK이노베이션 주가가 4.6%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행사가 장중에 진행된 거거든요. 진행이 되면 될수록 주가 급락을 해요. 그래서 이날 8.8%나 급락해서 끝났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가 라고 보면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분사를 발표를 한 거죠. 연내 분할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향후 기업 상장 등에 대해 가지고서 다양한 가능성을 암시하는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LG화학의 LG 에너지 솔루션 스토리하고 같네 라고 하면서 이거 팔아야 되겠다. 이 지주사 디스카운트 받겠구나 라고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뭔가 이 스토리데이에 대해서 참여자들이 가졌던 거는 뭔가 기대를 넘어서는 내용이 있었으면 한다는 거였죠. 뭐 새로운 아니면은 좀 더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수주잔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배터리 쪽에서 나오지가 않았다. 다 이제 예상 범위 내에서의 숫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이제 86번가 영상을 좀 자세히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제 요거를 좀 영상을 2달 전에 만든 적이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은 댓글에 무려 저희 이제 H 회사에 다니시는 저희 또 채널에 출연을 하셨었죠. 은기한 매니저께서 이런 댓글을 또 굉장히 진짜 정성 댓글이죠. 완전히 여러분 달아주셨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죠. 자, 상장 자회사 할인율이라는 표현을 LG화학 SK이노베이션 당시에 제가 좀 여기에다 말을 넣었었는데,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SKIT뿐만 아니라 결국 SK배터리도 자금 조달을 위해 상장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상장 자회사 할인율이 얼마나 적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할인율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보지만 배터리 부분은 양쪽 다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때 이미 2달 전에 SK배터리도 결국은 분사해서 상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예언을 했는데 정확히 들어맞은 케이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채널은 특징이 제가 보니까는 지금 라이브 방송할 때 이렇게 채팅해 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따로따로 떼내 가지고서 편집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의 이 뭐랄까요, 정말 정성 댓글, 그다음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다 한번 꼼꼼히 보시기를 추천해 드려요. 이거 이제 기사 SK이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보시면은 뭐 이제 나머지는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 내용이고요. 뭐 이제 뭐 상장이나 등등등등 말씀하신 거고 기사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저 이제 요 단락을 좀
가지고 오고 싶어갖고서 기사 창을 띄운 건데요. 자, 이제 그 총괄 사장께서 시장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배터리 사업이 분할되면 SK이노베이션은 순수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돼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강해질 수 있다며 그 디스카운트 폭을 훨씬 상회하는 밸류 크리에이션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솔직하게 그 리액션 해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지금 구조를 짜게 되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주식이 인정한다는 거죠. 인정하지만 그 디스카운트 폭을 훨씬 상회하는 가치 창출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요, 시장과 굉장히 솔직하게 소통하시고 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을 알고 계신다는 점 자체는 굉장히 이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증시 가서는 아이고 7월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지난 5영업일간 계속해서 이제 단기자금의 시장 200억 위안씩 공급하던 중국이 이제 200억 위안을 이날 회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날 이제 창건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양일간 하는 건데 7월 되자마자 이제 뭐 다 됐다는 건지 회수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좀 특이했고요. 서구 증시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이제 목요일부터가 사실은 본 게임이죠. 이번 주는 지난주라고 해야 되나 이번 주라고 해야 되나요? 헷갈려요 항상. 네, 이번 주라고 통일하겠습니다. 지난주라고 하니까 지난주로 통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요런 이제 목요일부터가 사실 본 게임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 3주간의 소폭 부진, 예상치보다 발표치가 좀 부진했다는 거죠. 그걸 딛고 절대적으로도 예상치 딛고서 이제 그 예상치 대비해서 우수한 숫자를 발표했고요. 그럼 절대 수치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가 39만 증가였는데 발표치는 36만 4천 증가였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주에 이제 86번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목요일에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잘 나오기는 하는데 예상치를 만족을 못 시킨다. 지난주도 그랬고요. 그전에도 그랬고 그 전전에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고용 이제 지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4월하고 5월달 그 고용 지표도 발표된 게 2달 연속으로 시장 기대치를 좀 밑돌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시장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일단 고용 보고서는 뭐 그 다음날 나올 테니까 일단 차치라 하고 그러면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보자라고 했을 때 요 3주간의 그런 그 수치에는 약간 노이즈가 껴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는 지금 이제 그 전주 대비 증가가 펜실베이니아가 압도적으로 뭔가 나온다는 거죠. 그 전주도 보면 펜실베이니아가 1등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보니까 이제 펜실베이니아에서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백로그가 좀 발생한 이유, 그래서 한 번에 반영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외하게 되면 실제로는 지금 청구 건수가 이제 늘어나는 주보다는 줄어드는 주의 수가 주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고 절대 수치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그래서 별로 걱정할 것이 없어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이번 주는 그러면 반대로 지금 적게 나오는 쪽으로 긍정적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근데 그 주요 요인이 지금 펜실베이니아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펜실베이니아가 이제 그 감소를 한 거죠. 18,000명이나. 요거 이제 추이를 보시면은요. 지금 펜실베이니아가 이번 주는 또 약간 숫자가 튀게 압도적으로 하락을 이끌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냥 종합해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별일 없었던 숫자상으로 한 달치를 그냥 평균으로 이동평균해서 보시면 별일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업 쪽에서는 별일이 없다. 요거는 걱정하지 말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요게 이제 트렌드를 보시면은 조금 더 나오는데요. 펜실베이니아 보시면 이제 요때 이제 숫자 드랍됐다가 그 다음에는 올라갔다가 좀 튀는 숫자들이죠. 그리고 요번에 발표된 건 요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숫자들이 누가 봐도 여기서 좀 튀었으니까 요거를 그냥 요렇게 봐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밤 11시에 미국 ISM 제조 구매자 지수가 발표가 됐죠. 기대치는 소폭 하회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 전달에 보면 61.2였는데 지금 60.6. 근데요, 여러분 60 이상이면 굉장히 좋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요인들을 보았을 때에는 여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경기는 여전히 좋고
그 다음에 그 뭐랄까요, 병목 현상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 근데 그 강도들이 약간씩은 약해지고 있는 것 같다 정도로 그냥 총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요거를 매달 나올 때마다 코멘트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자, 요거 한번 해드릴게요.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이제 6월달에 뭐 대표적인 단어는 뭐냐 하면은 그 쇼티지였죠. 부족하다. 뭐 인력도 부족하고 머티리얼도 부족하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럼 7월달은 어떻게 되었느냐 보시면 컴퓨터 업종에서는요. 공급망 문제로 기계부터 전자에 이르기까지 가용성과 물류 측면에서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급 및 수요 불균형으로 인해 머티리얼의 인플레이션 압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자부품이 가장 큰 문제로 리드타임이 16주에서 무려 52주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프로세서 부족이 가장 심각합니다. 부품을 변경하기 위한 인쇄 회로기판 어셈블리 재설계를 위해 연중무휴로 일하고 있습니다. 24/7 일하고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경우 PO 적용 범위를 12개월 이상으로 연장하고요. 공급 보장을 위해서 취소 불가, 반품 불가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음이 느껴지시죠? 그 다음에 화학 쪽을 보시면 모든 사업 부문에서 매우 강력한 수요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원자재 가용성에 따라 공급 영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록적인 물량을 생산 중이지만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원자재를 구할 수 있더라도 많은 생산 유닛에서 캐파 이슈가 있을 것입니다. 인력이 문제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운송 쪽 보시면요. 강력한 매출이 계속되고 생산량이 100%입니다. 코로나 제한이 대부분 해제되었습니다. 글로벌 칩 배분이 여전히 일부 기능 제공에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칩 부족의 영향을 받는 내용물을 제한하기 위해 생산 일정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음식료 부분은요.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매우 강력하여 가금류 시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 높아진 비용이 고객에게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석유 석탄 부분은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유가가 꾸준히 상승하여 경영진은 자본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원유 시장 덕분에 우리는 이미 계획된 프로젝트에 대해 연기되거나 취소될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가공금속 부문, 수요가 계속 강력합니다. 고객 주문 패턴이 장기 수요를 포함하도록 이동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인해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은요. 높은 가격, 인플레이션 및 가용 노동력 부족은 우리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구 쪽은 재료 가용성, 변동성, 가격 상승 외에 우리 회사의 전망은 좋습니다. 그냥 다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주문 증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2교대가 필요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재 가용성이 이슈로 남아있다면 예를 들어 목재를 들었어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비금속 광물은요. 공급 문제가 계속되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느낌표까지 쳤고요. 1차 금속, 우리는 현재 생산 능력 대비 계속해서 과매도 상태입니다. 노동력 부족 문제가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기계 쪽은요. 고객 수요는 여전히 강합니다. 공급망 문제는 계속해서 자재 가용성을 방해하고 생산 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급업체의 비용은 자재, 인건비 및 배송비 증가로 인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것들 보시면 이런 거죠. 여전히 일손이 부족하고요. 여전히 자재 공급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여전히 공급망 물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이 물가에, 가격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음식료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이제는 소비자 가격으로도 전달되어서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 걱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이죠. 근데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운송에서 코로나19 제한이 대부분 해제됐다는 점이죠.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수요를 좋게 보고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발주를 넣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도 긍정적이죠. 그 다음에 석유 쪽 아까 멘트 드릴 때 투자에 대해서 경영진들이 확신을 가졌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진행한다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향후 전반적으로 설비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확신이 상승하는 그런 멘트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이제 총합을 해보면
현재와 미래가 좀 공존한 인터뷰 결과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이제 현재는 인플레가 온다는 거죠. 인플레가 눈에 보인다는 거죠. 바로 가격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미래가 있다는 거는 뭐냐 하면 물류로부터 해가지고서의 문제들이 점점 해결되어 가는 게 보인다는 게 이번 멘트에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장기 수요 전망은 좋아 보인다는 거고 향후 설비 투자에 대한 확신도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요번에 ISM 지수는 좀 긍정적인 게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저희가 이제 세금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근데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 합의, 이게 이제 오피셜로 떴죠. 근데 이제 뭐 이미 알고 있던 이슈들이 확인된 것 뿐이고 사실 뭐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별로 해당이 될 게 없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어요. 신경을 쓸 게 없죠. 근데 보니까는 이런 기사가 있는 거죠. 단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디지털세 낸다. 뭐 디지털세 합의안 도출, 이러니까는 뭐야 이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세금 부담이 뭔가 커지는 건가? 그래갖고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뭐 일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한번 자세히 보자고 가져와 봤어요. 보시면은 이제 다국적 기업의 디지털세를 매긴다는 거죠. 요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글로벌 최저한세, 매출액 1조 이상 다국적 기업이 최저 법인세 15% 이상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매출 발생국에 과세권이 배분되는 거 요게 있어요. 요거는 적용 대상이 매출액이 26조 이상,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그 다음에 금융업 채굴업이 아닌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그 관할권에다가 그 매출이 거기에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에게는 안 좋죠. 우리나라 정부가 걷어들일 법인세가 줄어드는 거죠. 대신에 이게 매출 발생 국가들의 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세금 내는 건 똑같고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국이 국가적으로 봐서는 손실을 좀 보고 특히 유럽이나 미국 쪽은 이익을 좀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별건 아니다. 저희 주식하는 입장에서는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좀 제외 업종 중에 국제 해운업이 있습니다. 요건 또 뭐냐? 해운업종 제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사실 되게 뭐 중요한 거는 아닌데 그냥 저희가 상식 측면에서 하나를 조금 알아보시자라는 걸로 해갖고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운업 보시면 해운업체들은 법인세 이런 적용이 아닙니다. 톤세라는 걸 적용을 받아요. 이제 톤세라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 해운기업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 선박의 순 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표준이익에 뭐 법인세율을 곱해서 법인세를 산출한 제도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인세율 계산하고 다르다는 거죠. 사실상 이게 세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은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운기업들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그 뭐 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한국의 경우 2024년도까지 기한 연장된다 하고요. 글로벌로 사실은 해운업종에 대해 가지고서는 톤세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이런 것은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요번에 이제 그 글로벌 그 최저세율에서는 좀 이제 그 적용 대상이 아니다.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번에 코로나 변이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뭐 영국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이게 뭐 사망률이나 그런 것도 낮은데 그러니까 델타 변이 뭐 변이가 되지만은 이게 이제 그 기존에 여러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뭐 이게 안전하게 보호가 그래도 되는 편인데 우리가 굳이 이제 그 뭐 맞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최근에 걸리는 것. 그 다음에는 뭐 사망률이나 이런 치명도 많이 낮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발표하는 게 실익이 있느냐라고 해서 영국에서는 확진자 수 발표를 이제 그냥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델타 변이가 증시에 미칠 영향은 아주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금요일이 됐죠. 금요일 본 게임입니다. 보시면 이제 한국은 뭐 소비자 물가 발표됐는데요. 여전히 이제 2% 이상 이기는 한데 요 발표치가 2.4로 예상치보다는 살짝 낮았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지금 한국은행 뭐 올해 내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들이 많잖아요. 근데 약간은 한숨 돌린 정도의 숫자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보시면은 목요일에 이어서 금요일에도 200억 원 회수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느낀 게 그거였죠. 이게 반기 말이기도 했고 자금 수요가 있는 그 다음에는 7월 1일에 있는 이제 100주년 행사를 생각해가지고서 중국이 돈을 조금 단기 자금 시장에 좀 공급을 했구나. 근데 참 중국 돈 풀기 싫어한다.
이 구조적으로 푸는 거 아니고 또 좀 풀었다 싶으니까 행사 이제 종료되고 뭐 이미 그림은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바로 그냥 자금을 또 회수를 하는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하여튼 보수적으로 가려는 것 같아요. 자산시장에 있어서는 지금요. 유동성 측면에서 특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월간 고용보고서가 나왔죠. 이게 하이라이트였죠. 지난주에. 보시면은 예상치가 70만 증가였는데 발표치가 무려 85만 증가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월 수치도 플러스 2.4만. 그러니까 긍정적인 게 더 긍정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실업률은요. 예상치가 5.7이었는데 발표치는 5.9%로 나왔습니다. 더 높게 나왔죠. 그 다음에 평균 시간당 소득은요. 예상치가 0.4% 전달 대비 증가를 예상을 했는데 발표치는 0.3% 증가로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는요. 1중, 2중, 3중의 서프라이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절대적 고용은 는 거죠. 그쵸? 근데 다시 고용시장으로 돌아오려는 사람들도 늘어서 실업률은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노동 비용 부담도 기업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높지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야, 그러면은 이거는 경기는 강해지는데 실업률을 보니까는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늦춰도 된다. 그리고 기업들이 임금에 가지는 부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는 않을 수가 있어. 골디락스라는 거죠. 예. 고용시장에서도 증시, 자산시장 측면에서도 골디락스와 같은 숫자가 고용보고서에서 나온 겁니다. 자,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2달 전부터 고용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이게 이제 점점 감소를 하는데 이건 이제 고용시장이 지금 호조라는 거죠. 근데 왜 신규 고용 쪽은 계속해서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2달 전 숫자가 예상치를 심각하게 하회했었습니다. 100만 나온다 그랬는데 터무니없이 4분의 1밖에 안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구조적이다, 일시적이다 이런 다툼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일시적으로 봐요. 계속해서 맑은 눈으로 보자는 거죠. 이건 뭐 숫자가 좀 튀는 게 있었겠지. 일시적 유예 해소가 되겠지. 이렇게 하는데 근데 또 세상이 그렇죠. 뭐냐면 이렇게 튀는 숫자가 한두 달, 1, 2주 나오게 되면 대번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이건요 여러분 구조적인 이슈입니다. 라고 문제 제기를 바로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럼 구조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논리는 무엇이었냐? 라고 하면 구조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번 정부에서 복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놀아도 그냥 보조금 나오면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힘들게 일을 왜 하느냐. 그 또 하나는 지금 생각보다 산업 구조가 많이 변했다. 팬데믹 이후에 기업들의 전략도 바뀌었다.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안 뽑아도 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 우리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고용 많이 안 늘 거다. 코로나가 다 해소가 되어도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일시적이다. 이게 구조적인 게 아니다. 라고 보는 쪽의 논리는 뭐냐면 이게 구조적이다 라고 보기에는 구인구직 배율 이게 너무 이제 잘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체들은 사람 뽑고 싶은데 뽑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이건 또 ISM 또 이제 그 산업 인터뷰 내용 보시면은 역시나 기업들이 일손을 못 구해 야단인 게 느껴지십니다. 그리고 복지 쪽 문제 이거는 어떻게 또 봐야 되냐면 복지 쪽으로 늘린 거 맞아요. 근데 9월 6일이 되면 추가로 지금 주간 $300씩 주던 것은 일단 없어지기로 이제 끝내기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사라지면 일자리 구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사람들이 손에 쥐어주는 돈이 갑자기 줄어드니까. 근데 이게 당장 이제 그 9월 6일까지 갈 것이 아니라 당장 6월 지금 초중순부터 해가지고서 공화당이 이제 그 장악하고 있는 주들 위주로 해서 예정보다 빠르게 이게 종료가 되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당장 6월 고용 숫자 나오는 것부터가 기대치를 넘어서는 강력함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이런 이유 때문에 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좀 일시적이다 보는 이유는 여전히 지금 보면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고 보육 문제로 인해서 일자리 구하기에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9월 추가 지원이 종료되고 백신 접종률이 상승해서 이제 확진자까지도 숫자까지도 많이 이제 더 줄어들게 되면 가을부터는 정말로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강력한 고용 증가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쪽의 논리죠. 반대편에. 일단 저희가 금요일에 발표된 것만 보면 구조적이라 보지 않는, 일시적이라 보는 쪽이 승리를 거둔 걸로 보여요. 그쵸? 전일에 나온 실업수당도 펜실베니아 문제. 요거 이제 해소되니까 바로 숫자 잘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향후의 이슈는 이거겠죠. 야, 그럼 일시적으로 본다는 너네 말대로 정말로 가을에는 고용이 더욱 강력해질 거냐는 거고, 지켜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구조적 일시적 논쟁이 하나 더 붙어있는 싸움터가 있습니다. 어디냐? 본 게임이라 할 수 있죠. 바로 인플레이션 쪽입니다.
이쪽은 지금 보시면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사실 그 인플레 숫자가 두 달 연속 높게 나왔죠. 지난 두 달 연속으로. 그 숫자 중에서 증가폭의 3분의 1을 담당한 게 중고차 지수였습니다. 이제 맨하임 인덱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래갖고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는 지금 맨하임 인덱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15일 첫 15일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데이터를 공개를 한 거죠. 6월 첫 15일에 대해 가지고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중고차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했죠. 네. 그러면서 요게 인플레 상승을 굉장히 많이 이끌었습니다. 3분의 1의 요인이었죠. 요 단일로. 근데 이게 6월 첫 15일만 봐서는 증가가 없답니다. 이제 0.28% 증가로 나와요. 모르겠습니다. 뭐 요걸로 봤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인플레 논쟁은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요 숫자가 반영돼서 그 인플레 숫자가 나올 때에는요. 뭐 하여튼 요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맨하임하고 요번에 그 인플레 숫자하고 같이 가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은 지금 맨하임 쪽만 봐서는 그 중고차 쪽에서는 이제 그 가격 급등이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거 관련된 비용이 있어요. 주거 관련된 비용인데 이건 진짜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구조적인 거일 수가 있거든요. 3분의 1이나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 그 이제 구성비에서요. 근데 주택 가격 쪽이 심상치 않다는 말씀 아까도 드렸죠. 근데 이 부분도요, 조금 전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좀 세상을 너무 좋게 보려고 하는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이제 주택 가격 쪽이 심상치 않았던 게, 아니 미국은 집 지을 때 나무를 쓰는데 나무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죠. 근데 목재 가격이 보시면요, 이게 최근에는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급락을. 한 달 기준,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이 목재 가격 하락폭이 역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시차를 두고서 아마도 반영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원유 시장인데요. 네. 일주일 내내 그 오펙 플러스 회의가 사실 지난주에 결론 나왔어야 돼요. 근데 결국에는 이거 결론 없이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봐야 되겠네요, 오펙은. 그래서 이제 증시는 또 뭐 요렇게 저렇게 뭐 사실 뭐 큰일 없이 끝났고 상해가 좀 눈에 띄네요. 네. 공산당 기념 행사 끝나자마자 단기 자금도 흡수하고 증시도 급락시켜버리고, 참 진짜 자산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정말로 아주 보수적인 태도를 중국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꺼벙이님, 아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채 10년물 저희 보고 있는데, 이제 슬슬 꼬리를 달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쵸? 일단은 계속해서 아랫방향 쪽에서 바닥이 어딘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보이고, 하여튼 저는 이 폭이 어느 정도냐 이겠지만은 낮게 보면은 요 정도, 아니면 한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위로 요 정도에서 박스권 형성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반기가 돼야 인플레가 구조적인지 일시적인지 알 수 있을 거니까는요. 그리고 요 날 이제 금요일에 폭락을 이제 금리가 확 내려온 거는 아무래도 이제 고용 보고서가 골디락스다 이러면서 쐐기를 좀 박았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주를 한번 총평을 해보면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는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제는 보니까는 노이즈를 좀 일으켰던 고용까지도 도와주는구나. 근데 이게 너무 증시가 야금야금 오르고, 또 사실 또 이게 대형주 위주가 아닙니다. 개별주 위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요번에 이제 랠리에 참여를 못 하신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짜증도 나고, 아이고 이러니까는 이게 좀 빠져야 좀 신규 진입할 텐데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좀 투자자분들의 고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결국에는 이게 사실은 제일 듣고 싶으신, 그러니까 궁금하신 내용이잖아요. 언제쯤 크게 한번 빠질까? 요건 제가 한번 하반기 전망 특집을 다음 주나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딱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채널에서 워낙 많이 다룬 거죠. 빅스 지수 중에서 빅스 이제 중기물 빅스 M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티커가 빅스 M이에요.
이제 midterm 해가지고 요걸 한번 보십시오. 요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까지 하락을 하면 저는 그때부터는 조금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인데, 아직까지는 코로나 전에 비해서 급등했다가 그 급등한 폭의 절반 정도밖에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조금 시장 변동성 우려들을 뭐 단기는 아니더라도 중기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죠. 또 요 부분은 사실 요번 주 뭐 이데일리 거기서도 얘기를 한 거라서요. 그리고 또 뭐 86번가에서 워낙 여러 번 다룬 거라 그런 영상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다음 주 가게 되면 월요일에 이제 미국 휴장이 있고요. 그 다음 화요일 날에는 뭐 조금 중요도는 떨어지지만은 비제조업 ISM 지수 나오고요. 목요일에 새벽 3시에는 한국 시간입니다. 6월 이제 회의로 FOMC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엔터를 많이 보다 보니까 목요일 오전 11시에 가온 차트 나옵니다. 6월달 거 앨범 판매량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밤 9시 반 되면 매주 나오는 실업 이제 그 지표 나오고요. 그 다음 주 중으로 뭐 오펙 플러스 회의 결론 어떻게 날지, 그 다음에 아마 다음 주 뭐 토요일이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중으로 연준 통화정책 보고서, 반기 보고서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정도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까지가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